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원샷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인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부터 금리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역시나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되려 기관과 또 기업의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시장을 또 냉철하게 분석해 주실 박종환 작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이 중동 정세 불안 등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또 입장들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되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면서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입장들 한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수급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가령 우리가 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ETF 흐름들도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월별 흐름 봤을 때 주간 흐름도 마찬가지고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고래들도 일단 물량들을 모아 나가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라는 지표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구간이 바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손익 구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단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손실 구간에 있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내가 손절은 칠 수 없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본전이 오니까 그동안에 기다렸던 것들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즉 본전 매도 심리가 발현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충돌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관점들에서 어떤 구조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뭐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응축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주체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잘 흡수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평가 구간, 이 매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은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추세 추정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시그널로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거죠. 가령 차트 관점에서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장 기준으로는 122평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미미하고 이 122평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겪고 올라가는 흐름까지는 포착이 덜 된 거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그 구간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고 들어가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이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장기 보유 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좋은 구간이죠. 왜냐? 우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 디테일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장기 그리고 단기 보유자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 ETF 그리고 또 이더리움 펀드에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흐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지표 한번 크립토컨트 같은 플랫폼에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막 양수 전환이 될 듯 말 듯.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 동안에는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점진적으로 들어오려는 찰나인데 그 전에 이미 ETF라든지 고래들이나 장기 보유자들은 축적을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조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단기 보유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주체들은 꾸준히 매집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중요한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볼 수 있죠. 중요한 주체들 중에서도 어떤 주체들은 매도를 하고 어떤 주체들은 매수를 하는데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뭐 일주일에 3만 개 이상씩 단번에 매수를 하면서 그 바닥을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았으면은 지금 가격이 뭐 한 75K 뭐 그 이하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장의 구조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주체들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단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주요 투자자들 뭐 기관과 같은 움직임들은 또 일부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시작의 하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조금 기관 쪽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들이 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근거들은 우리가 최근에 스트래티지의 행보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래티지 하면은 이 보통주 MSTR 같은 경우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투자자 입장에서 드는지 물어보면은 레버리지 투자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스트래티지의 보통주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 이 큰 변동성보다도 더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봤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가 전략을 더 다변화하면서 이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이 직접 했던 얘기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는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은행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혁신, 금융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은 바로 우선주, STRC라고 하는 우선주입니다. 근데 그 우선주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MSTR 보통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면은 STRC는 가격이 $100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라고 하죠.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대신에 이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 이율을 제공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11.5% 이 은행 적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11.5%로 책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STRC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배당 이 금액을 좀 이 수익률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또 $100에 맞춰주고 만약에 수요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또 배당 수익을 높여주면은 수요가 따라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이 $100에 맞춰주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관들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이걸 투자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뭐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4,000개 매집한 물량들의 상당수는 우선주를 기반으로 매집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 스트래티지가 한창 시장이 좋을 때 10,000개씩 매집을 하다가 갑자기 200개씩 300개씩 막 1,000개도 안 되게 매집을 했는데 다시 만 단위로 막 매집을 하는 거는 이 동력들이 다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여파들이 있는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그동안의 스트래티지가 꾸준하게 축적해온 흐름들이라고 살펴봤을 때 하얀색으로 표시된 STRC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들을 얼마나 많이 자본을 모았는지 보면은 단기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 얘기는 STRC를 중심으로 한 이 전략이 통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은 이 새로운 동력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들이 바닥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마인도 지금 주가는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더리움을 48만 개 이상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70만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면서 전체 보유량의 74.38%를 스테이킹을 했죠.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래티지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모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마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트마인도 꾸준히 매주마다 매집을 하고 이 물량들의 상당수를 스테이킹으로 보내고 있죠. 역시나 장기 보유 물량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유통될 수 있는, 즉 거래소에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으로 공급을 계속해서 긴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요만 조금 더 유입이 되면은 가격을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이 환경들, 이 구조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스트레티지 보통주, 우선주로서 또 자금을 조달해서 현재 매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비트마인 역시나 지금 매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현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체인 지표를 보면 조금 신호들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하락에 또 베팅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표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고 하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는가에 대한 어. 궁금증들이 있죠. 네. 아니 고래들이 매집했다는데 왜 안 올라라는 의문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고래들이 매집하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즉 주체들은 서로 다 다르게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어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은 초장기 자산이야라는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나간다면은 또 어떤 투자자들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단기 보유자들 네. 지금까지 계속 물려 있었기 때문에 빨리 너무나 빨리 팔고 싶은 네.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본전만 되면 던질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량들을 더 많은 수요가 흡수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부분이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물량들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을 크게 흡수하려면 이걸 누가 흡수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개인이 흡수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이 되겠죠. 그럼 이 물량들을 기관들이 흡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가령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네.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바이낸스 대비로 더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앞서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사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팔려고 한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주체들이 더 핵심 주체인지 팔려고 하는 주체가 더 핵심 주체인지 요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중요한 주체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촬영 전에 얘기했던 트레이더들의 관점과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령 트레이더들은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 한 방이 남아 있어라는 관점인 거죠. 즉 아직은 하락장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관점들이 펀딩 레이트에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음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펀딩 레이트가 음수라는 거는 결국은 숏 포지션이 더 지배적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럼에도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고 선물 시장 대비로 현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상승들이 더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들 가령 지금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16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들에 의한 상승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시장 구조 법안이 또 계속 밀리고 있지만 뭐 4월 말에서 5월에 또 마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OMC 미팅이 있죠. 네. FOMC 미팅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혹은 나스닥의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에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두 다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까지 뭐 모든 회사들 굵직한 회사들이 발표했을 때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요가 이끌어지면은 이 펀딩 레이트가 음수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또 청산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그널들을 아직까지는 너무 불안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준비를 해나가는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포지션은 먼저 이걸 반영해서 먼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반응이 되지 않는 것들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돌파 매수 구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매집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보고서 지금 투자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두 가지 포지션을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사려고 하는 주체가 또 누구인지 팔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다만 이 중요 주체는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상 자산 시장 전체를 보면요, 또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퀀텀 이슈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가상 자산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양자 컴퓨터 이슈가 일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다, 심각하다로 좀 많이 나눠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안일하게 보기에도 또 너무 공포감을 가지기에도 역시나 양자 컴퓨터 이슈는 좀 양날의 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일단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까지 막 모든 여러 기관들에서 이 관련된 보고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만큼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의 어떤 기술자거나 아니면은 이 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양자 컴퓨터 이슈 자체를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최근에 그레이스 게일이 좀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견이 맞는지, 이게 어떤 현안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 문제가 된 거는 더 많이 시장에서 화제가 된 거는 구글에서 이 퀀텀 AI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들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가지고 좀 나름 심도 깊게 보고서를 정확한 수치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비트 단위가 아니라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물리 큐비트가 수백만 원 돼야지 비트코인을 건드릴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퀀텀 AI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서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논리 큐비트 기준으로 1200 큐비트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물리 큐비트로 환산해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50만 큐비트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불안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위기가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들을 인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이미 회자가 된 지가 수년이 된 거고 그 사이에 이 네트워크들도 계속해서 이 양자 내성 암호화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 XRP 같은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사실. 맞죠. 우리는 이 추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지 유지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현재 로드맵 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적은 큐비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 즉 2029년도 정도까지 혹은 뭐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2, 3년 이상 남아있다는 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안 중에서는 이 사토시 주소에 묶여 있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또 현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진화를 거듭했죠.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주소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P2PK 방식을 통해서 이게 주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주소는 UTXO라고 하는 미출력 트랜잭션 이 값들을 갖다가 이 생성을 할 때, 즉 이게 이 비트코인의 원리는 UTXO가 기존의 UTXO가 소멸되고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이 UTXO를 생성하면서 비트코인의 잔액을 합산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신규 UTXO가 생성될 때마다 공개키를 갖다가 이 노출하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이후에 P2PK H라든지 뭐 세그위트라든지
세그윗이라든지 템루트 같은 이런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는 공개키를 노출하지 않는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과거의 초기 채굴량과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이 P2PK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강제적으로 옮길 것인가? 혹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커뮤니티 단에서는 더 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친암호화폐 시장 좀 더 친화적인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 지속적으로 몇 년 사이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리플과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에 리플의 3배로 베팅하는 ETF 상품이 새로 상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위험 상품군인데 이걸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인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요거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허용이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다는 것은 이 XRP가 그래도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최종 통과가 돼서 발행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게 흥행에 성공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XRP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번 상품이 그레니시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상품인데요. 3배 레버리지를 했을 때 XRP를 비롯해서 이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들에 이 레버리지를 적용을 해보면은 가령 우리가 오늘 XRP가 한 10% 정도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10% 정도 올라갔다면은 그 다음 날에 9.09% 하락을 하면은 현물에서는 원점으로 가격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5.45% 정도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상품들은 1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배 올라가고 3배 떨어진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 우상향의 3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하방 압력을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품들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드디어 추세가 확고하게 전환이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타이밍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일정 부분 시드를 활용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전략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 자체가 나온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풍부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0.26% 그리고 0.81%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리플만이 현재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터 존스가 비트코인을 향해 다시 한번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 튜터 존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굴을 통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급이 정해져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처럼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질 때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고 이럴 때 공급이 제한된 자산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과열 구간에 가깝고 향후 10년의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AI 기업들의 대형 IPO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감소까지 겹치면서 주식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튜더 존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주식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대안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서는 월가의 거물 투자자의 이번 발언이 기관 투자 심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채택 속도가 비트코인을 크게 앞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잔고 보유 주소 수가 현재 1억 9천만 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고 보유 주소란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즉 단순 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약 1억 8,900만 개 수준으로 비트코인의 약 5,900만 개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3배 이상 많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격차의 배경으로 이더리움의 특유의 생태계를 꼽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의 중심이라면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NFT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발행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더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역시나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소수의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최근 수개월간 보유 주소수가 정체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채택 속도도 다소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은 잠시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더리움은 현재 2,2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을 기준으로서는 2% 넘게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데이터는 단기 가격의 움직임과는 좀 별개로 이더리움의 실제 사용성과 또 네트워크의 확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용자 기반 확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글로벌 금융권과의 협업을 빠르게 넓혀가고는 있지만 정작 이 XRP 토큰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토큰 가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플이 은행 파트너십 확대와 기업용 결제 솔루션 사업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이 XRP 자체의 수요 증가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리플의 금융 협업 소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XRP 사용량은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즉 XRP-L 네트워크의 활동이 점진적으로는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리플 기업의 가치 그리고 XRP 토큰 가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직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플의 사업 확장이 실제 XRP 수요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기업들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XRP를 대량 매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토큰의 가격 변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업의 성장과 토큰 가치의 괴리가 리플 생태계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현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스메타 차트를 활용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를 활용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약 370여 개 코인 가운데 시그널이 현재는 46개 그리고 RSI가 102개에서 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RSI는 단기 지표이자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RSI에서 상승 시그널을 더 많이 보내주고 있는 만큼 단기 반등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그널에서는 40개 종목만이 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아직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강하게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현재 차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도미넌스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59.88%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7.47%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장의 방향성 지표인 키포인트 스코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46.24%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붉은색 구간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1시간 동안의 변동성을 반영한 라이브 키 포인트 스코어를 보면요. 이 단기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0.82%로 노란색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메타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가격 먼저 살펴보면요. 현재 캔들은 75,700달러 부근 내외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 붉은색 S 시그널이 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S 시그널 발동 이후 약 2%가량 현재 하락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붉은색 박스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핑크색 점선인 키본 라인 밑에서 캔들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현재 차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RSI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매수, 그 이하는 매도 구간인데요. 현재 50선을 하회하고 있는 39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은 이 매도 심리가 좀 우세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0선 과매도 구간은 벗어난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은 다소 완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의 지지 저항선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75,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S 시그널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는 74,000달러 부근이죠. 최근 가장 저점 부근에 첫 번째 지지선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현재 차트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방이 한 번 더 열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73,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차트는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장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이 키보 스코어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가격이 붉은색 라인이 초록색 스코어선 위에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현재 차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이더리움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캔들 225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이 S 시그널이 발동이 됐고요. 붉은색 구간만큼 하락한 모습 나타납니다. 약 3%가량 하락했고요.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키보드 라인 아래에서 현재 캔들 형성돼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RSI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9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도 심리 일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가격의 지지 저항선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더리움 2250선 지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지지선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 저점 부근인 2210달러로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방이 한 번 더 열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늘색 라인인 2100달러 초반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투자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라이징 X에서는요, AI가 시장을 빠르게 분석하고 또 시그널을 제공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시그널이었습니다.